경기도와 황해도 경기 어딘가 깊은 산자락에 귀명사라는 절이 있었습니다. 창건된 지 100년이 넘은 절이었습니다. 임진왜란 때도 버텼고 병자호란 때도 살아남았습니다. 전쟁이 핥히고 간 산하에서 절은 남은 사람들의 마지막 피난처였습니다. 절 아래쪽으로는 완만한 경사를 따라 오랜 세월 일군 농과 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스님들이 직접 일구고 인근 농부들이 소작을 지으며 그 수확으로 절을 유지하고 가난한 이들에게 공양을 내리던 땅. 그 땅에 대한 문서는 절 깊숙한 곳 나무함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역대 주지들의 수결이 줄줄이 찍힌 100년의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가을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고을 수령 엄시평. 한양에 권문세가와 연줄이 닿아 있다는 소문이 먼저 왔고 그 뒤를 이어 본인이 왔습니다. 부임 첫 달 그는 고을 안의 토지 장부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쓸만한 땅, 수익이 나는 땅, 임자가 약한 땅. 귀명사의 토지는 세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먼저 아전 하나를 절로 보냈습니다. 오래된 토지 문서를 관에서 확인해야 한다는 명목이었습니다. 노승혜호 스님은 의심하면서도 문서를 내주었습니다.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다음 달 관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해당 토지는 전전 수령 재임시관에 귀속 결정된 것으로 이를 재확인하는 바이다. 단 한 줄이었습니다. 100년의 땅이 단 한 줄에 지워졌습니다. 혜호 스님은 즉각 항의했습니다. 직접 관아 동원 앞에 나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수령은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젊은 스님 둘이 더 강하게 항의하다가 관청 업무를 방해한 도적이라는 죄목으로 그날 저녁 옥에 갇혔습니다. 사찰 소장농들도 겁에 질려 입을 다물었습니다. 밤사이 경계 표지 말뚝이 뽑히고 관에 공문이 붙은 새 표지판이 박혔습니다. 절 마당에는 이제 스님 6명만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산을 내려갔습니다. 혜호 스님은 밤마다 법당 앞에 홀로 앉아 촛불 하나를 켜놓고 합장했습니다. 부처님께 묻고 싶었습니다. 이 억울함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그 즈음 산길을 타고 내려오는 나그네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낡은 회색 두루마기, 해진 집신, 작은 보찜. 마을 어귀에서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댕기머리 여자아이들, 상투 대신 따은 머리의 사내 아이들. 그런데 그 아이들의 눈빛이 유난히 어두웠습니다. 나그네가 사내아이 하나를 불러 물었습니다. 얘야, 이 마을에 무슨 일이 있느냐? 아이는 주위를 한번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절땅을 수령 나으리가 가져갔어요. 우리 아버지도 거기서 농사 짓다가 이제 못 짓게 됐어요. 나그네는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길 아래 주막. 나그네가 들어서는 순간 구석자리에 앉은 노승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른이 넘어 보이는 얼굴, 깊은 주름, 낡은 회색 승복. 염주를 손에 쥐고 있었지만 굴리지는 않았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은 채 그저 어딘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주막 주인이 나그네에게 국밥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귀명사 주지 스님이요. 사흘째 저러고 계시오. 드시지도 않고. 나그네는 자리를 옮겨 노승 곁에 앉았습니다. 스님 많이 지치셨소. 노승이 처음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나그네의 눈을 보더니 오래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그네 양반. 부처님 땅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오. 백성들이 편히 밥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땅이 곧 부처님 땅이오. 그 땅을 한 사람의 욕심이 삼켜버렸소. 노승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빼앗긴 원본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원본을 베껴 적은 필사본이었습니다. 원본은 빼앗겼소. 하지만 나는 그 문서를 외웠소. 젊었을 때부터 수십 번을 읽었으니까. 사흘 밤을 새워 옮겨 적었소. 손이 떨렸습니다. 글씨가 군데군데 번져 있었습니다. 눈물 때문인지 늙은 손이 떨려서인지 나그네는 그 필사본을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천천히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님 며칠만 기다리시오. 다음 날 새벽부터 나그네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절 아래 마을의 가장 나이 많은 농부를 찾아갔습니다. 그 땅의 경계를 기억하시오? 당연하지요. 내가 거기서 40년을 농사지었소. 다음은 전직 아전을 찾았습니다. 전 수령 시절 토지 장부를 담당했던 노인.
그는 처음엔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그러나 나그네의 눈을 오래 들여다보더니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전전수령은 그런 결정을 한 적이 없소. 장부에도 없고 공문에도 없소. 지금 수령이 없는 결정을 있었던 것으로 꾸민 겁니다. 나그네는 그 말을 하나하나 받아 적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나그네는 고을 장시를 돌았습니다. 귀명사 토지에서 나오는 곡식이 어디로 팔려나가는지를 추적했습니다. 답은 생각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고을에서 제일 큰 곡물상. 주인의 성씨가 수령의 처가와 같았습니다. 그 상점 창고 안에는 귀명사 토지의 소장료로 거친 곡식이 버젓이 쌓여 있었습니다. 나그네는 창고 문 앞에서 자루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바닥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증거를 모두 확보한 그날 밤. 나그네는 고을 오갑을 지나쳤습니다. 창살 너머로 불빛 하나가 새어나왔습니다.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창살 안에서 젊은 스님 둘이 서로 기대어 앉아 낮은 목소리로 불경을 외고 있었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억울할 텐데도 나그네는 그 자리에 잠시 섰다가 아무 말 없이 다시 걸었습니다. 내일이면 된다. 이튿날 아침 수령 엄시평은 동원에서 아전들과 함께 새로 편입된 사찰 토지의 소출 계획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아무도 열라고 하지 않은 문이 낡은 두루마기를 걸친 사내가 마당을 가로질러 동원 앞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아전들이 막으려 했습니다. 그 눈빛을 보고 멈추었습니다. 사내가 두루마기를 벗어 던지며 외쳤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그의 손에 들린 것은 둥근 청동 원판. 말 3마리의 형상이 선명하게 양각된 마패. 수령의 붓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전들이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박문수는 즉각 수령을 봉고파직했습니다. 빼앗긴 토지 문서를 압수하고 필사본과 원본을 대조해 조작을 밝혔습니다. 전직 아전의 증언, 농부들의 증언, 처가 곡물상 창고의 물증. 무엇 하나 빠짐없이 장계에 담겼습니다. 그리고 박문수는 옥으로 갔습니다. 직접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창살 안에 두 스님이 빛에 눈을 찡그리며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박문수는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걸음 비켜서며 길을 내주었습니다. 며칠 뒤 해오 스님은 두 젊은 스님의 부축을 받으며 산길을 올랐습니다. 절이 보이기 시작하자 세 사람 모두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오래 비어있던 절이었습니다. 낙엽이 마당에 쌓여 있고 법당 문이 삐걱거렸습니다. 하지만 땅은 그대로였습니다. 돌경계는 그대로였습니다. 100년의 땅은 아직 거기에 있었습니다. 해오 스님이 산문 앞에 서서 품에서 필사본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제 돌려받은 원본과 함께 천천히 깊게 합장했습니다. 백성의 것을 빼앗는 자가 도적이요, 관인을 찍어 빼앗으면 더 큰 도적이다. 그 죄를 낱낱이 밝히는 것이 어사의 일이다. 박문수의 장계 중에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